다 듣고 난 하조천은 우풍광을 크게 꾸짖기 시작했다. 그건 자네 자신이 한 일이 아닌가. 승부가 가려진 이 마당에 자네가 화가주를 가볍게 보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패했다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화가주도 분명히 맨손으로 자네를 상대하지 않았나. 네, 내가 잘못했소. 내 잘못을 시인하겠소. 다만 저자의 특기는 장력이고 나는 병기를 잘 쓰는데 이대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리고 말 거요. 저 자와 다시 한번 공평하게 겨뤄보고 싶은 게 내 마음이요. 하조천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자네의 일방적인 생각일세. 본 대회에서는 그런 법이 없네. 단홍이 나서서 하조천을 거들었다. 우친구 어서 내려오시지. 열량의 문은 이 준비되어 있으니 내려오는 즉시 드리도록 하겠소. 또한 사람을 시켜서 밖까지 안전하게 모시위라. 우풍광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했다. 제발 날 좀 도와주시오. 내가 이런 꼴로 돌아가면 사부님께 다리가 부러져도 한이 없겠지만 나는 아직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해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무기도 사용 못했지 않았소. 하조천은 냉랭하게 말했다. 안 되네. 보아하니 우리 사이에는 일가의 인연을 맺을 연분이 없는가 보네. 자 이제 그만 내려오게. 만일 꼭 억울하다면 그 보상을 하는 의미에서 은자 천냥을 주도록 하겠네. 이건 전에 없던 일이니 우리가 자네를 얼마나 우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네. 단홍이 뒤를 이었다. 여봐라 즉시 일천냥을 올리도록 해라. 그러자 우풍광은 더욱 다급히 말했다. 그 은자는 받지 않겠소. 나는 다만 당신의 딸을 갖고 싶을 뿐이요. 드디어 하조천의 분노가 폭발하고야 말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풍광. 너는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이 풍은보가 그러해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역시 단홍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서더니 우풍광에게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소리쳤다. 우가야. 우린 내 사부가 바로 생명무상 정구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내 사부를 존경하고 있다. 정 선배께서는 무림의 영웅이실 뿐더러 그분의 신분을 보아서라도 너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무림에 퍼지는 날이면 누가 더 난 쳐야 하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바로 그때였다. 돌연 지금까지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화일로가 불쑥 입을 열었다. 하보주님 나는 이 친구가 다시 시합하자는 제의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중인들은 깜짝 놀라 안색이 변했다. 하조천 또한 반색을 한 채 급히 말했다. 안 돼요. 하가주. 승부는 이미 끝난 일 더할 필요가 없소. 그러니 공연히 우풍광의 무리한 부탁에 동의하지 마시오. 이번에도 단홍이 나서더니 간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쪽 일은 우리가 적당히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염려 놓으십시오. 그러나 화일로는 담담한 미소를 지은 채 꼼짝도 않고 있었다. 군웅들은 이 사고뭉치 가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호기심과 의아함을 느낀 채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조청과 단홍 또한 초조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화일로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화일로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이미 말했지만 난 그와 무기를 가지고 다시 겨루는 일에 동의하기로 했소. 단호한 화일로의 말에 단홍은 매우 당황했지만 애써서 태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화가주님 구태여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가주께서는 분명히 그것도 정당하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니 공연히 귀찮은 일을 하실 필요가 어디. 화일로가 그 말을 중단시켰다. 귀찮은 건 당신이 아니지 않소. 더구나 본 가주는 저자가 이 일을 두고 영원히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그러다가 저자가 미쳐 죽기라도 한다면 그 원기가 나를 죽도록 따라다닐 텐데 난 귀신이라 면아주 질색이요. 단홍은 그의 말에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어 엉거주춤하니 서 있었다. 그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하조천이 지어낸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화가주 내 가주께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 물어보십시오. 가주는 저 오풍광과 다시 겨룬다면 꼭 승리할 자신이 있어.
화일로는 그가 묻는 뜻을 알았지만 일부러 어리둥절한 척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조천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만일 가주가 꼭 승리할 자신이 있다면 문제야 간단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공연한 모험 같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게요. 하보주께서 보기에 제가 모험이나 할 사람 같습니까? 화일로가 그렇게 말하며 웃자 하조천은 다급히 말했다. 아, 아니요.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오. 만일 가주와 우리가 서로 연분을 맺을 인연이 있다면 그 현실은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 그래서 공연이 실수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해두려는 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노브 역시 가주의 종신대사를 생각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소. 하하. 보주께서 그토록 나를 걱정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군요. 하지만 내 종신대사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보주께서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화일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야 하조천도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서지 않았다. 결국 그는 눈살을 살짝 찌푸린 채 다시 자리에 앉고 말았다. 그때 비무대 위에 있는 오풍광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물결쳤다.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요.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 정말 고맙소. 난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일 줄은 미처 몰랐소. 정말 소문은 믿을 게 못돼 능구려. 화일로는 피식 웃었다. 아직 좋아하기에는 이르오. 당신이 이번에도 나를 꺾지 못한다면 하보주의 아름다운 따님은 내가 차지하게 될 테니 당신은 단단히 힘을 써야 할 거요. 우풍광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이번에야 말로 당신은 내 실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알게 될 거요. 이어 그는 한 손을 품속에 넣더니 하나의 괴상하게 생긴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초생달 모양으로 생긴 길이가 약 한 자 정도 되는 물건이었다. 그 물건은 속가죽으로 쌓여 있었는데 그가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자 빛이 번뜩이며 한 쌍의 오락원 이 모습을 나타냈다. 우풍광은 그것을 양손으로 나누어 쥐고 화일로를 노려보았다. 흉악하게 생긴 사나이와 월화권의 그 번쩍이는 광채는 충분히 사람의 간 담을 떨어지게 만들었고 음산한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화일로는 그것을 주시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이 물었다. 우풍광 그게 당신의 사부가 준 무기요. 우풍광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첫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소. 이건 보기보다 상당히 날카로우니 당신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거요. 화일로는 씩 웃으며 여유있게 말했다. 별 걱정을 다 하는군. 그 월화권도 당신 얼굴처럼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는구려. 난 당신이 이번에도 패하면 얼굴색이 어떻게 변할지 그게 궁금할 따름이요. 우풍광의 얼굴이 다시 분노로 시뻘개졌다. 이런 제기랄. 좋다 언제까지 큰 소리를 치는가 한번 보자. 우풍광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번개같이 달려들었다. 그의 심법은 과연 우악스럽도록 빨랐다. 그는 몸을 움직이는가 싶었는데 어느 틈엔가 월화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허공으로 몸을 날려 손살 같은 속도로 화일로의 뒤에 내려서더니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팍팍팍. 수십 줄기의 날카로운 섬광이 화일로의 등을 향해 폭사되어 갔다. 흥. 나직이 코웃음을 친 화일로는 몸을 움직이지도 않은 채 오른손을 뒤로 휘저었다. 펑. 즉시 폭음이 터지며 그의 등으로 날아오던 월화권이 경기에 부딪혀 허공으로 튕겨 올라갔다. 아! 우풍광은 즐겁을 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명을 지르더니 급급하게 튕겨나가는 월화권을 억지로 움켜잡고 재차 화일로를 향해 휘둘러갔다. 그 순간 화일로는 어느새 몸을 돌리며 우풍광의 머리통을 향해 우수를 쭉 내뻗었다. 쾌에 한 가닥의 뇌정 같은 섬광이 우풍광의 머리통을 향해 폭사되어 갔다. 그것은 낙화섬수라는 초상승의 수법이었다. 우풍광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빠른 신법으로 그것을 피해버리고 말았다. 싸움은 급속도로 거칠어져 갔다. 우풍광의 손에서 월화권이 교차되는 순간 팽. 날카로운 음향이 터지며 화일로의 급소를 노려 월화권이 무시무시하게 날아들었다. 화일로는 두 발을 기이하게 움직였다. 파, 파. 두 개의 월화권이 아슬아슬하게 그의 귀밑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화일로는
거의 믿을 수 없도록 신속한 동작으로 우풍광의 팔을 소나기에 잡아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그야말로 속도와 방위가 완벽한 급나수였다. 우풍광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손목을 잡혀 고통스러움에 마구 비명을 질렀다. 으아, 으아. 우풍광이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화일로는 우풍광의 손목을 잡은 손을 잡아당기며 다른 손으로 우풍광의 뺨을 후려 갈겼다. 찰싹. 아. 경쾌한 음향이 이는 가운데 우풍광의 오른쪽 뺨이 퉁퉁 부어오른 채 보기 좋게 엉덩방아를 찌으며 나가 떨어졌다. 그의 두 자루 월화권은 어느새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화일로가 조금만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우풍광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나버렸을 것이다. 뺨이 퉁퉁 부은 채 엉덩방아를 짚고 앉아있는 우풍광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경악에 가득 찬 눈으로 화일로를 바라보고 있을 뿐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중인들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신의 거의 초인적인 무공을 지닌 우풍광이 단 5초도 넘기지 못하고 간단하게 제압당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그 상대는 다름 아닌 무림에서 망나니로 유명한 풍파무쌍 화일로가 아닌가. 다음 순간 와, 최고다. 과연 화일로다. 군웅들은 주의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를 내질렀다. 휴. 하조청과 그의 수하들도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멍하니 앉아있던 우풍광은 갑자기 땅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밉구나. 흐흐흐. 미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 큰 어른이 싸움에 졌다고 울 줄은 몰랐는지라 천하의 화일로도 어처구 네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당신은 빨리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무슨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요. 우풍광의 추악한 얼굴은 온통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졌소. 나는 정말 당신을 이길 수가 없었소. 당신은 너무 빠르고 너무 강했소. 더구나 당신은 손속에 사정을 두었으니. 화일로는 빙그레 웃었다. 아니 다행이구려. 만약 상대가 달랐다면 당신은 이렇게 온전하지는 못했을 거요. 우풍광은 여전히 어린애처럼 목을 놓아 울었다. 나는 당신에게 졌소. 나는 돌아가 사부님께 어떻게 말해야 하오. 화일로는 순진한 우풍광을 좋은 말로 타일렀다. 우풍광 당신이 내 손에 진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오. 어차피 두 사람이 싸운다면 어느 한 사람이 패하기 마련 아니오. 자, 빨리 일어나시오. 창피하지도 않소.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에 우풍광은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일어섰다. 정말 오늘 나는 재수가 없소. 사부님께선 내가 필경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여자는커녕 이렇게 당했으니 어찌 세상일이 당신네들 뜻대로만 되겠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는 다행한 일이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화일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대 아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우풍광은 납득이 안 간다는 듯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렇게 되었는데도 다행이라니. 화일로는 빙긋 웃으며 나직하게 소근거렸다. 만약 또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 원인을 가르쳐 주겠소. 이 젠가 보시오. 우풍광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쪽에 떨어져 있는 월화권을 집어 품속에 간직한 후 비무대 밑으로 내려갔다. 그는 몇 발자국 가다가 몸을 돌리더니 그제서야 깜빡 생각난 듯 물었다. 당신이 마지막에 나를 제압한 수법은 무엇이오? 그걸 가르쳐줘야 돌아가 무슨 무공에 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게 아니겠소. 화일로는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출애수라는 무공이오. 우풍광은 눈을 크게 떴다. 출애수. 맞았소. 정말 번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빨랐소. 돌아간 후 당신 사부에게 출애수를 쓰는 사람에게 패했다고 하면 욕을 먹지는 않을 거요. 그리고 그 무공의 내력에 대해 알게 되면 당신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거요. 우풍광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길게 탄신을 하고는 다시 몸을 돌려 절룩거리며 풍운보를 걸어나갔다.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했다.
화일로가 비무대에서 내려오자 하조천이 달려나오며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말했다. 화가주 정말 축하하오. 어서 대청으로 갑시다. 화일로는 하조천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며 보무도 당당히 풍운보에 보내로 걸음을 옮겼다. 7. 한. 그날 저녁 풍운보의 대청에서는 성대한 환영연회가 베풀어졌다. 연회는 이경이 가까워서야 겨우 끝이 났다. 화일로는 기분 좋게 술이 취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이제 그만 실례해야 되겠소. 온종일 운동을 했더니 정말 피곤하군요. 하조천이 빙그레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자기 전에 간단하게 차를 한잔 하는 것이 어떻겠나. 술도 깰 겸 말일세. 그는 이제 화일로를 자신의 사위로 완전히 인정하던 말투가 아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일로는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군요. 그렇지 않아도 갈증이 나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바꾸어 한 채의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하조천이 서재로 사용하는 곳으로 고아하면서도 우아한 풍취가 넘치고 있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 곧 시녀 한 명이 차를 내왔다. 화일로는 술기운이 가득한 개슴츠레한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방은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보주님의 풍취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조천은 짐짓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그렇게 보아주니 고맙네. 듣자 하니 자네의 기풍도 대단하다고 하던데 이런 방이 눈에 차겠나. 그때 단홍이 찻잔을 앞으로 내밀며 입을 열었다. 차가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화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고 냄새를 음미했다. 그가 눈을 지그시 감고 차의 향기를 감상하자 하조천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어느 지방의 차인지 알겠나. 화일로는 지체하지 않고 말했다. 절강성 장흥에서 나는 양선이군요. 하조천은 껄껄 웃었다. 하하, 정말 대단한 안목일세. 아직까지 향기만을 맡고 이 차가 양선인지를 알아낸 사람은 없었는데. 화일로는 희죽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 양선은 낙에라고도 하는데 장흥에서 나는 것이 제일 좋지요. 형계에서도 생산되지만 질은 좀 떨어집니다. 값은 천지보다 배나 비싸고 질은 용정에 버금가지요. 하조천과 단홍은 화일로의 박학다식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설마 이 풍파가 가실 날이 없다는 명문세가의 망나니 가주에게 이와 같은 해박한 지식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단홍이 감탄성을 연발하며 화일로를 잔뜩 축혀 세웠다. 정말 화가주님의 학식은 천하제일이로군요. 게다가 인물이 준수하시고 무공 또한 곡강하시니 가히 강호제일의 기나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리민들이 쓸데없는 소문에 현혹되어 가주님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일로는 남이야 칭찬을 하던 말던 멀거니 찻잔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몇 주모금을 입속에 흘려 넣었다. 그것을 보자 하조천과 단홍의 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번뜩였다. 허나 화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차맛을 음미하고 있다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맛이 그야말로 일미이군요. 더욱이 갈증을 느낀 때라서인지 치꿀맛 같습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허기진 사람처럼 차를 마시고는 바닥에 내려놓았다. 하조천과 단홍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흘렸다. 화일로는 고개를 들어 하조천을 바라보았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소조의 오간을 볼 수 있을까요? 하조천은 조금 뜻밖인 듯 몸을 움찔했다. 지금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혼인을 할 사이이니 밤이 좀 깊었기로서 네 흉이 되지는 않겠지요. 하조천의 입가에 문득 기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누가 자네와 혼인을 한다고? 화일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다. 하소저 말입니다. 보주님의 따님이신. 하조천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조금씩 차갑게 굳어졌다. 누가 자네 같은 망나니에게 딸을 준다고 했나? 네. 화일로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손가락으로 귀를 후벼 팠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조천은 음산하게 웃으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다시 한번 말해주지. 너 같은 놈에게는 내 딸을 줄 수가 없다. 화일로는 안색이 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일순 안색이 확 변한 화일로는 눈을 부릅뜨고 짤막하게 고함을 쳤다. 하조천 내가. 그는 말을 다 하지도 못한 채 스르르 눈을 감더니 곧 잠들어 버렸다. 그러자 하조천은 득이 만면한 웃음을 띄우며 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 내 놈이 비록 꾀가 많고 약삭 빠르다고 해도 어찌 노부에 비길 수 있겠느냐. 더구나 감히 노부의 딸을 넘보다니. 노부가 정말 사람이 없어서 너 같은 놈을 사위로 맞이하려고 한 줄 알았느냐. 단홍이 아부의 웃음을 가득 흘리며 말했다. 헤헤. 보주. 축하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계획을 보기 좋게 성공했으니 나머지 일도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하조천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입을 열었다. 단노이가 묘책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자네일세. 훗날 이번 일이 완벽하게 성공하여 교주께서 큰 상을 내리신다면 자네에게도 당연히 한 몫이 있을 것이네. 보주님의 깊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놈은 비록 여색 때문에 쉽사리 걸려들었지만 이놈의 사부는 절대 만만히 볼 인물이 아닙니다. 하조천의 표정도 조금 심각해졌다. 노부도 세장자 남궁봉이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 는 건 알고 있네. 하지만 그놈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우리 손에 들어온 이상 그놈을 처치하는 게 반드시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보네. 남궁봉은 자타가 공인하는 무림제일의 괴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공과 지략이 뛰어나고 속임수가 많은 늙은이인지라 모두들 세장자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를 싸매고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걸신 악구천과 남궁봉을 무림해 이계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악구천보다는 남궁봉이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하조천은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자네는 너무 비관적인 말만 하는군.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로운 점이 있네. 첫째는 그 늙은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본교에서도 그 늙은이에 버금가는 무공과 지략이 뛰어난 고수들이 많다는 것일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조천은 말을 잠깐 멈추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화일로를 내려다보았다. 흑흑. 그놈이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는 화일로란 놈이 우리의 수중에 있다는 것일세. 단홍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 말은 남궁봉을 상대하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하하. 걱정하지 말게. 이놈을 지하 감옥에 가두면 머지않아 남궁봉이 이놈을 찾으러 본 보에 들릴 걸세. 그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늙은이를 유인하여 손을 쓴다면 어렵지 않게 해치울 수 있을 걸세. 흑흑. 하조천은 무엇이 그리도 신이 나는지 연신배소를 흘렸다. 단홍이 잽싸제 그 뒤를 이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보주께서 건공교의 8대 영주 중 수자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울러 이곳 하남성과 하북성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실 게고요. 하조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 비무초친으로 화일로를 유인하자는 자네의 계략은 정말 훌륭했네. 노부가 하남 하북성의 책임자가 된다면 자네에게 본 보를 맡기겠네. 단홍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머리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보주님. 하조천은 한바탕 앙천대소를 한 후 손을 저었다. 어서 이 망나니 녀석을 지하에 있는 감옥으로 감금시키고 상공주께 사람을 보내 알리도록 하게. 예. 단홍은 대답하고 두 명의 회의인을 불러 화일로를 들고 가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그도 몸을 돌려 걸어가려고 했다. 이때 하조천이 그를 불러 세웠다. 단노이 그런데 누구를 보내려나. 단홍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오살이 어떻겠습니까? 하조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라면 안심할 수 있지. 그들에게 삼공주님께 경과를 보고드리고 남궁봉을 유인할 때 합공할 고수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단홍은 고개를 조아린 후 방을 나섰다. 하조천은 한동안 허공을 응시한 채 무언가 생각에 잠기다가 자신도 방을 빠져나갔다. XXX. 초경 무렵 캄캄한 밤이었다. 하늘에는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
두꺼운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으스스한 바람이 생생 몰아치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가끔 어디서인지 여우의 구슬프기까지 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우, 우, 어미를 잃은 새끼의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암놈을 그리워하는 순놈의 울부짖음인지. 휘잉,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름이 오싹기치게 들려오는 여우의 울음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지고 들려오다가 끊어지곤 했다. 오늘 밤 대지는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언뜻 보였다. 스서스. 그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어둠 속을 비호처럼 치달리는 그림자는 모두 5개였다. 그들은 풍운보주인 하조천의 밀명을 받고 특파된 오살이었다. 그들은 선정과 같은 신법으로 막 하나의 수림을 통과했다. 이때 맨 앞에서 달려가던 4살 손무광이 갑자기 손짓을 하여 뒤따라오는 4사람에게 멈추라고 했다. 2살 전립생이 쉰 목소리로 소리쳐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손무광은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고 귀를 기울이더니 돌연버럭 소리를 질렀다. 웬 놈이냐? 다른 사살은 영문을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휘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숲속에서 하나의 괴형이 솟구쳐 올 라수림 밖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송무광은 괴형을 보자 안광을 무섭게 번뜩였다. 첩자다. 놓치면 안 된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신형은 비조처럼 허공을 날아 괴형의 뒤를 쫓아갔다. 다른 사살들도 일제히 몸을 솟구쳐 그 뒤를 따랐다. 괴형은 오살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음을 알았는지 더욱 빨리 몸을 날리고 있었다. 이것을 보자 오살들은 어욱 의구심이 솟구쳐 신법을 배가의 괴형의 뒤를 바싹 따라붙었다. 괴형은 이리저리 숲을 사이로 몸을 날리다가 멀지 않은 곳에 한 채에 다 허물어져가는 절간을 발견하자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인형이 절간 속으로 사라진 직후 오살은 절간 앞에 도착했다. 이어 그들 중 몇 명이 절간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잠깐 그들 중 가장 생각이 깊고 행동이 신중한 3살 5등이 그들을 제지했다. 이렇게 무작정 쫓아 들어가다가 그자가 반대쪽으로 도망치거나 어두운 곳에서 숨어 암습을 한다면 낭패가 아니겠소. 막 절간으로 몸을 날리려던 사살조충이 그 말을 듣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몸을 멈추었다. 그럼 셋째 생각은 5등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무작정 따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4사람은 주위를 감시하고 있고 한 사람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놈을 해치우자는 거요. 2살 전립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다가 만약 그 놈에게 당하기라도 한다면 5살 방극 이 피식 웃었다. 별 걱정도 다 하시오. 우리 5살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란 말이오. 장담이 아니라 제 아무리 날고기는 놈이라도 내 선전삼도를 막을 수는 없을 거요. 3살 5등도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에 신법으로 보아 결코 우리 형제보다 무공이 뛰어난 놈은 아닌 것 같소. 그보다 그놈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보자 그토록 죽어라고 도망을 쳤는지 모르겠구려. 그때 4살 송무광이 입을 열었다. 그런 건 잠시 후면 알게 될 걸세.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기 전에 어서 해치우세. 누가 들어갈 텐가.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러다가 5등이 앞으로 나섰다. 이번 일은 내가 계획한 것이니 내가 가겠소. 다른 분들은 사방으로 포위해서 그놈이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만 막고 있으시오. 송무광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셋째는 시원시원해서 좋군. 자, 내친 김에 빨리빨리 해치우고 약속 장소로 가세. 5등은 중인들에게 고개를 까닥거린 후 몸을 날려 절간의 담장을 넘어갔다. 송무광, 전립생, 조충, 방극 등은 각자 병기와 암기를 꺼내 들고 은밀한 곳에 숨어 5등을 기다렸다. 그러나 일각이 지나도 그에게선 아무런 동정이 없었다. 전립생이 지루함을 느꼈는지 투덜거렸다. 제길, 왜 이렇게 오래 지체하지? 송무광이 말을 받았다. 셋째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침착하게 행동하네. 우리들은 도저히 그의 침착성을 따를 수 없지. 이 일은 그리 급한 것도 아니니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세. 이렇게 해서 또 한식정이 지나갔다. 하지만 소슬바람만이 불어와 그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오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방극이 짜증을 내며 벌떡 일어섰다. 아니 오등은 왜 이렇게 늦지? 도대체 애가 타서 견딜 수 있어야지. 에이구. 쯧쯧. 셋째도 이젠 늙었나 보군. 이번에 송무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살 중에 첫째인 그도 점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모양이었다. 지금 방극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모양이었다. 방극은 수중의 철련자를 가죽 주머니에 넣은 후 절간의 담장으로 뛰어 올라갔다. 휘. 그의 몸이 한 번 번뜩이더니 이내 절간의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일은 더욱 이상하게 변해갔다. 방극도 가더니 마치 바닷물 속에 빠진 조약돌처럼 영 돌아올 줄을 몰랐다. 일이 이쯤 되자 이번에는 전립생이 성질을 참지 못하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을 퍼부었다. 다섯째도 역시 입만 놀릴 줄 알았지. 실상 아무 쓸모도 없구나. 풍은 5살 중에 이런 쓸데 빠진 놈들이 있으니. 제기랄 이거 사람 미치겠구나. 이때 송무광이 손을 내밀어 제지했다. 둘째 왜 이렇게 성급히 굴고 야단이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자 전립생은 눈을 사납게 부릅떴다. 뭘 더 기다리란 말이오. 언제까지 이곳에 죽치고 앉아 있으란 말이오. 이제 반시즌 후면 삼공주께서 약속 장소로 오실 텐데 그때까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이오. 송무광은 손을 저으며 나직하게 타일렀다. 둘째 우선 넷째를 다시 한번 보내보도록 하세. 셋째와 다섯째의 무공은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그들이 호락호락 남에게 당할 인물들인가. 이어 그는 조충을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넷째 약속 장소에 조금 늦게 도착해도 큰 문책은 없을 것이다. 그건 내가 책임을 지지. 그러니 이번에는 자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게. 조충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이 심상치 않을수록 소홀히 생각해선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가서 그쪽의 상황을 알아본 뒤에 상의하겠습니다. 송무광과 전립생은 그를 빤히 주시했다. 조충은 그들의 의중을 짐작했는지 그들을 주시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쪽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셋째나 다섯째처럼 흐리멍텅하게 일을 처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수중에 들고 있던 금극을 빙글빙글 돌리며 절간의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5살 중에 넷째인 조충은 5등과 방극보다 훨씬 세심했다. 그는 절간으로 들어서자 맞아 재빨리 가까운 담벽 밑에 몸을 숨겼다. 그는 머리를 빠끔히 내밀어서 주위를 한 차례 훑어본 후 몸을 날렸다. 동시에 양팔을 벌려서 삼장 밖으로 날아가 대웅전의 처마 끝을 잡았다. 이어 다리를 올리며 한 바퀴 빙글 돌았다. 대웅전 위에 올라간 그는 눈에서 신광을 쏟아내며 사방을 살려보았다. 절간은 그리 크지 않았다. 기껏해야 대웅전을 비롯해 세 채의 건물만이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인적이 끊긴 지가 오래인지 건물은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그는 다시 몸을 나리며 두 팔을 허공에다 휘둘러댔다. 그러자 그의 몸은 유령처럼 허공을 날아 반대편 지붕 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발이 기와장에 닿게 무섭게 조충은 넙죽 엎드렸다. 그렇게 얼마 동안 엎드린 채 그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 고개를 들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고요한 정막 속의 바람소리만 일 뿐 주위는 아무런 동정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데. 셋째와 다섯째는 어디로 갔지? 바로 이때 건너편 건물의 담벽에 사람의 그림자가 번뜩였다. 조충이 자세히 보니 틀림없이 방극 같았다. 방극을 발견하자 조충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암중의 인물에 발각될까 염려되어 소리를 내어 부르지 못하고 몸을 뒤집어 물구나무를 서서 살짝 마당에 내려섰다. 이어 다시 맞은편의 담으로
번개같이 뛰어올라 두 팔을 휘저으며 건너갔다. 그는 담벽에 몸을 붙이고 나서 조금 전에 번뜩였던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본 후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래쪽 지붕 꼭대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 사람이 나란히 엎드려 있었는데 바로 실종되지 않았나 하고 의심했던 오등과 방극이었다. 헌데 지금 두 사람은 그곳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두 사람 옆에 기와장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지붕에다 구멍을 뚫고 아래의 동정을 살피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그 괴형은 방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조충이 온 것을 눈치챘는지 방극의 팔이 약간 치켜 올려졌다. 마치 소리내지 말라고 신호하는 것 같았다. 이 광경을 보자 조충은 어처구니가 없는 듯 픽하고 실소를 했다. 두 사람의 맞은편에 엎드린 후 천천히 지붕 위에 뚫린 구멍으로 얼굴을 돌렸다. 순간 조충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방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을 뿐 불빛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 두 사람은 빈 방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조충은 은근히 우라통이 치밀었다. 이놈들이 누굴 놀리나. 그는 두 사람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려고 가까이 있는 방극의 몸을 살짝 떠밀었다. 순간 한 차례 맑은 음향이 일며 천련자 한 개가 방극의 손에서 떨어졌다. 지붕 위에 떨어진 천련자는 기와지붕의 골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다시 탁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천련자는 마당으로 떨어졌다. 조충은 깜짝 놀랐다. 그는 조심성 있기로 짝이 없던 다섯째가 오늘 이토록 조심하지 않을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다행히 바람 소리만 들릴 뿐 기척이 없었다. 고개를 돌려 그는 방극과 오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으허. 그 순간 그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도대체 조충은 무엇을 목격했기에 이렇듯 놀라는 것일까? 방극의 한쪽 팔은 여전히 허공에 들려져 있었다. 오등은 고개를 반쯤 돌린 채 팔베개를 하고 있어 얼핏 보기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새빨간 피가 입가를 타고 흘러 그의 손등에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옆으로 번지며 꽃무늬를 이루었다. 손등에 떨어진 시뻘건 피는 한 군데에 몰려 있다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마치 굵고 검붉은 밧줄을 쥐고 있는 것 같았다. 조충은 혼비백산하여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때 돌연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 차갑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흑흑, 염라대왕께선 사정이 있어 오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오셨다. 좀 안 됐구먼. 이때 조충은 오랜 강호의 경험으로 지금 뒤에서 말한 사람이 누군가 돌아볼 시간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다. 생각하기가 무섭게 그는 조금 전 방극의 손에서 떨어진 천련자처럼 재빨리 몸을 굴려 마당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이 방법이 바로 위험 속에서 모험을 하고 죽음 속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절호의 동작이라고 생각했다. 허나 상대방은 이미 그의 거동을 눈치채고 있었다. 조충이 마당으로 뛰어내려 몸을 일으켰을 때 그의 앞에는 이미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흑흑, 본인은 오늘 밤 너희들 5살 중 한 놈은 살려주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운수가 썩 좋지 않았구나. 한 발짝만 늦었어도 괜찮았을 걸. 정말 안 됐구나. 괴인의 말을 듣고 조충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서 말을 더듬었다. 당신은 누구? 괴인은 음산하게 한바탕 웃어젖혔다. 으흐흐흐. 내가 누구냐고. 궁금하냐? 말해주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염라대왕의 대리자. 살성의 총관이고 아울러 너희들의 목숨을 앗으러 온 저승사자이시다. 그는 태연히 앞으로 걸어나오며 일장을 밀어냈다. 조충은 비록 겁을 집어먹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급히 옆으로 몸을 날려 상대방의 매서운 일장을 피했다. 뒤이어 상대방이 초식을 바꾸기도 전에 먼저 속공을 가하기 시작했다. 팍팍팍. 금광을 번쩍이며 마치 번개처럼 비스듬히 상대방의 면상을 향해 부딪혀갔다. 이 일초는 빠르기가 번개 같았고 강냉하기가 그지없어 오살의 명성이 소문대로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알려진 대로 극은 8가지 외문병기 중에서 사용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터득만 하면 제일 다루기 쉬운 것이기도 했다. 또한 그 기세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매우 막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다른 병기보다 특이하여 창도곤 탈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날에는 여지없이 봉변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이때 조충은 뻗어낸 일극에 십성의 공력을 주입시켜 휘둘러댔지만 일극의 적을 해칠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괴인을 뒤로 후퇴시킨 다음 그 사이에 도망치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절박각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검과 칼을 사용하는 첫째 둘째가 합치기만 하면 괴인쯤은 염려할 것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생각일 뿐 사실 일은 그의 뜻대로 되어주지를 않았다. 그가 일극을 후려친 비망몸을 솟구치려고 했을 때였다. 하하하. 낭낭한 웃음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번뜩이는 사이 괴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조충의 등 뒤에서 괴인의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다. 보아하니 친구는 긍극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나는 더 이상 연식을 넓힐 시간이 없구나. 오늘 친구는 아무리 둥거려도 재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야. 정말 안 됐네. 안 됐어. 말을 하면서 괴인은 조충을 향해 느닷없이 일장을 내밀었다. 고! 그러자 괴이한 기운이 소리 없이 또한 형체도 없이 유유히 그러면서 힘차게 공기를 헤치며 조충에게 덮쳐갔다. 이때 조충은 상대방의 손을 내밀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자 멍하니 괴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조충은 괴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이제 보니 당신은 그의 입에서 경악성이 터져나오려는 순간 콱콱콱콱 부드러웠던 무영의 기운은 갑자기 가공할 위력을 지닌 강기로 변해 조충의 몸을 휩쓸어 버렸다. 그와 함께 조충은 목구멍이 칼칼해짐을 느꼈다. 왜? 그는 입으로 선혈을 토해내며 땅에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조충은 손에 들고 있던 금극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만 세상을 하직하게 된 것이다. 허나 자신을 죽인 수법이 100년 동안 절전되었던 무영쇠 심장임을 안다면 지하에서나마 그는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절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송무광과 전립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조함을 느꼈다. 이때 송무광은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있는 전립생을 불렀다. 둘째. 전립생이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냉소를 던졌다. 흥. 이젠 나더러 가보란 말이오. 송무광은 한숨만 쉬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전립생은 불쾌한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 오살이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무슨 일이든지 일제히 행했기 때문이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애들을 하나하나 보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건 모두가 당신 책임이오. 송무광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내저었다. 둘째 자네의 불같은 성격은 언제끔 고쳐지겠나. 어찌 그토록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 전립생은 눈을 부릅떴다. 아니 내 성격이 어때서 그러시오. 괜히 그런 걸로 얼버무리지 마시오. 송무광은 혀를 차며 손을 저었다. 자네도 알겠지만 이번 일을 계획한 것은 셋째일세. 그러니 흥 5명 중에 3명밖에 가지 않았으니 1명쯤 더 가도 괜찮다 그 말이오. 그들이 한창 말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그들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냉랭하게 말을 받았다. 그렇지. 나머지 2놈 중에서 한 놈은 죽어야 된다. 최후에 남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 본가주는 최후의 1인은 살려줄 것을 약속한다. 송무광과 전립생은 일순 움찔 놀랐다. 전립생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저놈을 죽입시다. 담벽 위에서 다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먼저 덤비는 자는 일찍 죽는다. 알아서 해라. 과연 이 한마디의 고함 소리는 무한한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이미 담벽까지 덮쳐갔던 전립생은 중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서고 말았다. 그때 송무광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굴색이 대변했다. 가주라고. 뒤, 뒤하는 혹시 풍파무쌍 화일로가 아니오.
그러자 다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본 가주가 누구인지 알아차렸군. 본 가주의 실력은 너희들도 비무대에서 봐서 알겠지. 너희들 중에서 살기가 귀찮아진 사람 또는 하루라도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나와서 내 솜씨를 구경해도 좋다. 송무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다. 당신은 독에 중독되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텐데. 하하. 극간 미온약으로 나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한 가지만 말해주지. 본가주는 이미 5살 때부터 천하의 온갖 독, 약들을 가지고 논 사람이다. 미온약이 아니라 미온약 할아버지라도 내 머리털 하나 쓰러뜨릴 수 없다. 송무광은 전립생에게 기회를 봐서 뚫고 나가자고 손짓을 하고는 말을 받았다. 가주께서는 우리 두 형제 중에서 또 한 명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왜 우울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요? 화일로의 낭낭한 음성이 들려왔다. 2명 중에 한 놈을 제거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신성한 절간에서 더 이상 피를 보기 싫기 때문이기도 하지. 송무광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다시 화일로에게 물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할 작정인지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줄 수 없소. 흑흑. 너희들 중에 누가 죽고 사는지는 너희 자신들 손에 달렸다. 그러니 신중히 생각해본 후에 행동을 하도록 해라. 전립생이 크게 노하여 고함을 질렀다. 에이 망할 놈의 자식 죽여버려야겠다. 송무광은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고 눈짓을 했다. 이어 담벼기를 향해 다시 물었다. 가주께선 우리 형제끼리 먼저 골육상잔을 버리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화일로는 차갑게 웃었다. 너희들은 결의 형제니까 물론 우정이 두터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할 수 없겠지. 본 가주의 뜻은 너희들이 그 방법을 생각하라. 그 말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하든지 간에 본 가주는 관계치 않겠다. 그의 말에 송무광은 완강하게 대항했다. 우리 두 형제가 힘을 합하면 비록 적수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어. 그러나 만일 한 명이 없어진다 해도 가주께서 한 명을 놓아준다고 누가 보장하겠소. 전립생이 누나를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다. 첫째 당신은 어찌? 송무광은 전음술로 전립생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네. 시기가 임박하기 전에 우선 이놈을 얌전히 있게 해야 되네. 그래서 나는 그와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있을 뿐이네. 이때 담벽 위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다. 너는 조만간 죽음을 면치 못할 몸이니 아예 지금 이리로 달려와서 다른 한 사람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이 어떠냐. 이럴 땐 형된 도리를 해야지. 송무광은 일단 시인을 했다. 좋소. 그건 그렇다 치고 가주께서 우리 오형제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살려두려는 이유는 뭐요? 죽더라도 그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뭐 이유랄 것도 없지만 있다면 아주 간단하다. 본가주는 살아남은 사람에게 몇 마디 물어보려고 한다. 그리고 한 사람만 남으면 비밀을 지키기도 하지.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하자 그 말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송무광은 다그치듯 물었다. 다 묻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겠소? 석방한다. 입을 봉쇄하기 위해 남은 자 마저 죽여버리는 것은 아니오. 돌연 담벽 위의 화일로는 냉랭해진 음성으로 말했다. 흥, 내가 너희들 같은 줄 아느냐? 그런 치사한 수법은 너희 같은 피라미들이나 쓰는 전문 수법이다. 본 가주가 한 말에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 알아서 결정해라. 송무광은 화일로의 말만 듣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밤에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고개를 떨군 채 송무광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담벽 위의 화일로도 잠자코 기다릴 뿐 재촉하지 않았다. 어느덧 약 1시경이 지났다. 이때 송무광은 갑자기 얼굴에 회색을 띄우더니 전립생에게 전음술로 전했다. 둘째 나에게 좋은 방법이 떠올랐으니 이리 가까이 오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으니 어서. 전립생은 이 말을 듣고 얼른 송무광에게 다가갔다.
무슨 기발한 방법이라도 생각났소. 송무광은 손으로 그의 귀를 끌어당겨 입 가까이에 갖다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바로 이 방법이다. 동시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장검으로 전립생의 옆구리를 푹 쑤시며 손목을 한 바퀴 비틀었다. 전립생은 그의 갑작스런 암습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변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송무광에게 찔림과 동시에 마치 물에서 무트로 나온 새우처럼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더니 퍽 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때 그의 옆구리는 송무광의 장검에 의해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뱃속에서 삐져나온 내장은 땅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담벽 위에서 화일로가 축하하는 뜻인지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친구 성공했는가? 송무광은 전립생의 몸에서 장검을 뽑다 말고 이 말을 듣고 약간 어리둥 절해버렸다. 그는 초점 잃은 시선으로 선혈이 묻어있는 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그는 덜덜 떨고 있었다. 그러나 송무광이 전율을 느낀 것은 전립생의 선혈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다. 송무광이 몸서리치도록 공포를 느낀 것은 다름 아닌 화일로의 금할대 문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명을 제거하면 다른 한 명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보장할까? 생각해보니 화일로의 마지막 답변은 이런 것 같았다. 본 가주가 한 말에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너희들이 본 가주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일종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송무광은 도대체 이 풍파무쌍 화일로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 지금까지 그가 화일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겨우 두 가지뿐이었는데 그중 하나는 무공이 매우 곡강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같이 여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때 담벽 위에서 화일로가 의아한 음성으로 재차 물었다. 친구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의 물음에 송무광은 깜짝 놀랐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더듬거렸다. 네, 소. 소인은 이미 가주님의 분부대로 이행했습니다. 화일로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야? 분부대로 했다고. 본 가주가 너더러 그렇게 하라고 언제 말했느냐? 덜덜 떨리는 음성으로 송무광은 다시 더듬더듬 말했다. 아, 아닙니다. 소인의 혀가 비뚤어져 말을 잘못했으니 가주께선 용서하십시오. 소인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가주께서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소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곧이어 화일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뒷전을 때렸다. 그건 급하지 않다. 넌 우선 둘째의 시체를 이쪽으로 던져라. 송무광은 나직히 대답을 한 뒤 전립생을 단 저쪽으로 던펐다. 가주께선 다른 분부는 없으십니까? 거의 동시에 화일로가 말했다. 혹시 내 손에 피가 묻지 않았으냐? 그쪽에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송무광은 고개까지 끄덕이며 대답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손에 조금 묻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일로가 물었다. 손가락에 묻었느냐? 네. 어느 손가락에 묻었느냐? 송무광은 공손히 대답했다. 왼손의 엄지와 무명지입니다. 그런데 왜? 말끝을 맺기도 전에 화일로는 다그치듯 물었다. 그 두 개밖에 묻지 않았느냐? 네. 그것밖에 묻지 않았습니다. 돌연 화일로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그거 잘 됐구나. 그럼 그 두 손가락도 잘라서 이쪽으로 던져라. 송무광은 놀라 펄쩍 뛰었다. 가. 가주. 화일로는 묵직한 음성으로 기침을 두어 번 했다. 일러두지만 그 피가 다른 손가락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잘라야 될 것이다. 울상이 된 얼굴로 송무광은 애원하듯 말했다. 가주께서 말씀하시길. 화일로는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 나는 오늘 밤 너희들 5살 중에 한 명을 꼭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본 가주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 두겠는데 때가 되면 단 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 외엔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물론 선혈로 포함해서 말이다.
알아들었느냐? 송무광은 어금니를 악물고 검을 휘둘러 자신의 손가락 두 개를 잘라버렸다. 8. 화일로는 송무광이 두 개의 손가락을 던졌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도 의심하지 않았다. 좋다.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다. 오늘 밤 너희들이 풍운보를 떠난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냐? 송무광은 조금 머뭇거렸으나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삼공주님입니다. 이미 화일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는 송무광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던 것이다. 화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갔다. 좋다. 너희들이 속한 집단은 무엇라고 부르느냐? 건공교입니다. 풍운보주인 하조천도 건공교의 인물이냐? 그렇습니다. 화일로는 이미 질문할 것을 생각해 놓았던 듯 쉬지 않고 물었다. 하조천의 지위는 건공교에서 어느 정도이냐? 송무광은 머리를 조아렸다. 하보주께선 본교의 8대영 주 중 한 분이십니다. 화일로는 조금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했다. 그건 본 가주도 알고 있다. 내가 물어보는 건 8대영 주가 건공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는 것이다. 송무광은 움찔하여 급히 입을 열었다. 8대영 주는 본교에서 그리 높은 지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본교의 서열은 교주님 밑으로 좌우상위와 3대 공봉 사방 천왕이 있고 그 아래로 8대 오법이 있으며 8대 영주는 그 다음입니다. 화일로는 무림의 3대보 중 하나인 풍운보를 이끌고 있는 하조천이 건공교에서 1호급 인물이라는 말을 듣자 내심 건공교의 방대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잠시 침움하다가 물었다. 건공교주는 누구냐? 송무광은 울상을 했다. 말해도 아마 가주께선 믿지 않으실 겁니다. 화일로는 호쾌하게 말했다. 너는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만일 믿어지지 않으면 본 가주는 참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것이다. 송무광은 거의 죽어가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소인이 무슨 배짱으로 가주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염려하지 말고 말이나 해라. 누구냐? 사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본교에서도 교주님의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방천왕 이상의 신분을 가진 어른들 뿐입니다. 화일로는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렇다면 하조천도 교주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냐? 물론입니다. 솔직히 그분 정도의 지위로는 본교의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악인 들릴수록 자신의 정체를 신비스럽게 하려고 애를 쓰지. 좋아, 그건 그렇다 치고 총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송무광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안희성 황산 부근에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직 총타도 한번 가보지 못했느냐? 송무광은 어깨를 움찔했다. 소인 같은 신분으로 어찌 총타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핏 듣기로는 하보주께서도 딱 한 번 가보셨는데 눈과 귀를 가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 바람에 총타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신다고 합니다. 화일로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노려보고 있다가 피식 웃었다. 아무래도 내가 너를 잘못 살려준 모양이구나. 이제 보니 내 놈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알고 있지 못하니 살려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송무광은 사색이 되어 급히 부르짖었다. 아, 아닙니다. 소인은 가주께서 흥미를 느끼실 일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화일로는 별 관심 없다는 투로 말했다. 너같이 변변치 못한 신분으로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보나마나 또 쓸데없는 말이나 짓거리겠지. 송무광은 고개를 내저으며 열심히 변명을 했다.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중요한 기밀입니다. 소인도 이번에 하보주님의 밀명을 삼공주님께 전하는 일을 맡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겁니다. 더구나 이건 가주님의 사부에 관한 것이니 가주님과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제서야 화일로는 조금 구미가 당기는 척 물었다. 그래. 내가 본 가주의 사부님이 어느 분이신지 알고 있단 말이냐. 송무광은 아첨어린 웃음을 띠며 머리를 조아렸다. 헤헤. 바로 무림제일의 귀인이신 세장자 남공봉 남공대협이 아니십니까? 제법이구나. 본 가주의 사부가 그 분이시라는 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헤헤.
과장이 아니라 본 교회 이목은 가히 무림제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방 빌어먹는 내 소식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본 교보다는 못할 겁니다. 그래, 건공교회 충신 하나가 나타났군. 내가 말해주려는 게 바로 그거냐? 아, 아닙니다. 사실은 본교에서는 교주님의 특명으로 난공대업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일로의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다. 그거야 본 가주도 짐작한 일이다. 하조천이 비무대회를 핑계로 나를 유인했던 것도 바로 내 사부님을 끌어들여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냐. 헤헤, 알고 계셨군요. 하지만 본교에서 난공대업 외에 다른 두 사람에게도 살인첩을 발송한 것은 모르시겠죠. 그제서야 화일로의 얼굴에 호기심이 떠올랐다. 살인첩. 그건 또 무엇이냐? 살인첩이란 본교의 교주님이 발송하시는 것으로 그 첩에 적힌 인물은 본교의 필생대적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 살인첩에 사부님 말고 다른 두 사람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송무광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로 옥면청산 절정신검과 걸신 악구천입니다. 화일로의 얼굴에 흠칫하는 빛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강호의 10대 고수 중에서 일검과 이계가 모두 살인첩에 올라있군. 화일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삼사와 사절은 왜 살인첩에 오르지 않은 것이냐? 설마 건공교에서는 이미 그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것은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그들 정도로는 본교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일검과 이계만 사라지면 천하에서 본교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은 없다는 것이지요. 화일로는 눈살을 살짝 찌푸린 채 침음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무광이 그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게다가 소인이 우연히 듣기로는 삼사와 사절 중 몇몇은 이미 본교에 포섭되었다고. 화일로는 급히 물었다. 그들이 누구냐?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화일로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꼭 결정적인 것은 모르는군. 송무광은 오금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화일로는 그의 신분으로는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다. 너는 삼공주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느냐? 송무광은 마지막 물음이란 말에 크게 기뻐하며 급히 말했다. 만나기로 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동쪽으로 10리쯤 떨어진 사당에서 늘밤 삼경에 본교의 비밀의 합이 있습니다. 그곳에 삼공주님이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하보주께서 저희들을 보내 그분께 일의 진척 상황을 보고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묻지 않는 말까지 순순히 말해 주었다. 저희들이 가지 않아도 삼공주님께서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흑흑. 과연 자네는 운이 좋은 친구로구먼. 아참. 삼공주는 건공 교주의 딸인가? 그렇습니다. 그분께는 모두 3명의 공주님이 계신데 대공주, 이공주, 삼공주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궁대업을 제거하는 일의 책임자는 바로 삼공주님이십니다. 화일로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수소했다. 이젠 가도 좋으니 가보도록 해라. 그러나 송무광은 넙죽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두 팔을 맹렬하게 휘두르며 나는 듯이 달 안아버렸다. 화일로는 잠시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송무광이 알려준 장소로 몸을 날렸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시별이를 달리자 과연 멀리서 어둠에 잠신 사당 이은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일로는 야조처럼 허공을 날아 사당으로 떨어져 내렸다. 사당은 황폐되어 있어. 단 여기저기가 허물어진 곳에 낙엽만 뒹굴었다. 달도 떠 있지 않은 어두운 밤이라 사당은 더욱 쓸쓸해 보여 이런 곳에 인적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송무광의 말대로라면 이곳에 건공교의 비밀의 합이 있어야 한다. 화일로는 한쪽 담에 몸을 찰싹 붙이고 먼저 주위의 동정과 안의 인기 척을 살폈다. 사당은 대전 외에 상방과 선당이 하나씩 있을 뿐다. 은 것은 담벼락뿐이었다.
화일로는 주위 나무들을 한 번 더 살펴본 다음 허물어진 담으로에서 왼쪽의 선당으로 숨어 들어갔다. 아직 상경이 되지 않아서 인지 사당 안에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화일로는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있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마땅한 곳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다시 밖으로 나와 대전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과연 대전의 지붕에는 큰 절에 의뢰있기 마련인 종루가 우뚝 솟아 있었다. 화일로는 서슴없이 종루로 몸을 날렸다. 종루에는 벌써 누가 종은 떼어갔는지 텅 비어 있었으나 한 사람이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이 있었다. 화일로는 종루 속으로 들어가 쭈그리고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숨어 있어도 인기척은 고사하고 쥐새끼 한 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놈이 나를 속일 테는 없을 텐데. 화일로는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다시 얼마 동안을 더 기다렸다. 그래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제기랄, 그놈에게 감쪽같이 속았구나. 속으로 투덜거리며 막 종루에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옷자락이 날리는 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왔구나. 화일로는 얼른 종루 속으로 몸을 숨기고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사당에서 북쪽으로 30여 장 떨어진 논뚝길로 10여 개의 인형이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어둠 속의 인형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당 앞 넓은 공지에 다다랐다. 가까이 다가온 그들은 모두 18명인데 똑같이 황의 장삼을 입은 중년인들이었다. 수중에 병기가 들려있지 않았으나 양쪽 발목에 비수 2자루씩을 꽂은 모습이었다. 18명의 황의인들은 즉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당 주위를 철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다. 약 일각의 시간이 지난 후 스스스. 이번에는 남쪽에서 또 18명의 황의인들이 사당에 도착해 수색을 도왔다. 허나 그들은 사당의 내부와 지붕 담벽에만 신경을 썼을 뿐 설마 종로에 누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일각의 시간이 지나자 한 인형이 종로 옆을 스치고 지나 대전 지붕에 우뚝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는 밑으로 내려섰다. 종로에 있던 화일로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 나타난 사람의 신법은 정광석 하와도 같아 하마터면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드러낼 뻔했던 것이다. 그 인물은 보통 키에 건장한 체력이고 얼굴도 준수한 중년의 황의 장삼인이었다. 황의 중년이는 황의인들이 수색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돌연 앞으로 나서 며 찌렁찌렁 울려지는 음성으로 소리쳤다. 서방사왕과 상공주께서 곧 오실 테니 어서 이곳에 지저분한 것부터 치워라. 황의인들은 즉시 사당 안팎의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쓸고 하여 대번에 깨끗한 곳으로 만들었다. 다시 황의인들의 우두머리인 듯한 중년이는 명을 내렸다. 수색을 중지하고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 명이 떨어지자 사사사 18명의 황의인들은 대전 앞 공지에 두 줄로 배열해 섰고 다른 18명은 사당 주위로 흩어졌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대적을 눈앞에 맞이하는 것처럼 신속하고 익숙해 보였다. 화일로는 그것을 보며 내심 크게 감탄했다. 아, 건공교의 위세가 놀라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저들의 일거일동만 보더라도 건공교의 조직이 얼마나 방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겠다. 황삼중년이는 천천히 공지를 서성거리며 가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때였다. 돌연사당 문 쪽에서 가늘고 긴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삼공주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 여움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지붕에서 7개의 인형이 낙엽처럼 사뿐히 내려섰다. 9. 모두 흑의를 입고 있었는데도 그 몸매가 날씬하고 키도 작은 것으로 보아 여인들 같았다. 이들 7명의 흑의 여인들이 사당 앞에 나타나자 주인은 그렇지 않아도 긴장이 감돌고 있었는데 더욱 공포스런 분위기가 되었다. 7 흑인여들은 얼굴을 흑사로 가리고 있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흑색이고 눈빛만 반짝거렸다. 황해 중년이는 7 흑인여들에게 허리를 크게 굽혔다. 개봉군 타주 곽진 이 공주님의 칠사자를 뵙니다. 그런데 삼공주께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전 안에서 싸늘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렁케 하는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본공주는 이미 대전 안에 들어와 있다. 곽타주는 눈이 없느냐. 황해 중년이는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더니 황급히 몸을 돌려
대전 어둠 속으로 폭권의 예를 올렸다. 삼공주님의 옥체는 남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불초 곽진이 미처 몰랐습니다. 그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한 줄 알고 있사오니 너그러운 용서를 바랍니다. 이 사이 7명의 흑인여들은 미끄러지듯 대전 안으로 들어갔다. 대전 안에는 다시 냉기와 요기를 동시에 띠고 있는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곽타주 너는 오늘 밤 이곳에 누가 오는지 알고 있느냐? 삼공주님의 서방사왕께서 오십니다. 알고는 있구나. 그럼 너는 서방사왕이 본방에서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느냐? 곽진은 허리를 굽혔다. 서방사왕께선 문교 사방천왕 중에 한 분으로서 36당을 관할하시고 72분타의 생살대권을 돌연 대전 안 어둠을 뚫고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닥쳐라. 곽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곽진. 내가 본교의 비밀 조직을 남에게 누설시켰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본 공주는 그 일방적인 밀고를 믿을 수 없어 직접 시험해 보려고 왔는데 이제 보니 과연 내 입이 가벼운 것이 사실이로구나. 이놈 또 할 말이 있느냐. 순간 곽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저는 대번에 혀까지 굳어져 버린 듯 무어라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대전 안에서 다시 삼공주의 싸늘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왕존자. 곽진의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사왕께서 직접 결정하세요. 이 말에 사당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소스라쳐 놀랐다. 곽진뿐만 아니라 종로에 숨어있는 화일로까지도 잠시 멍청해졌다. 종로의 화일로는 7 흑인여가 나타났을 때 한 인형이 사당 왼쪽 담을 그림자처럼 뛰어넘어 대전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는 것을 보았었다. 다만 곽진만은 7 흑인여들에게 눈길을 빼앗겨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기에 대전에서 삼공주의 음성이 들려온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뿐이다. 헌데 이번에는 화일로조차도 그 외 다른 사람이 대전 안에 또 와 있을 줄은 미처 짐작도 못하고 있었다. 그럼 서방사왕이란 인물은 삼공주보다 먼저 대전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 아닌가. 화일로는 대전으로 알력을 집중시켰다. 어두침침한 대전 가운데 여러 개의 흑영이 보이고 그 왼쪽으로 신단이 있는 곳에 또 하나의 거대한 인형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저 인형이 서방사왕이란 인물인가? 이때 대전 안에서 뇌성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개봉분타의 전 인원과 분타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도리밖에 없소. 삼공주의 음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미 결정을 내리셨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고맙소이다. 사왕께서 이곳에 들어오실 때 이미 개봉분타의 사람들 36명에게 암습을 가해 격살시키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앞에 있는 곽진 한 사람뿐이군요. 이 말에 화일로는 또 한 차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있는 곳에서는 밖에 서 있는 36명의 황희인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허나 삼공주가 괜히 거짓말을 짓거릴 리가 없으니 그들은 죽은 것이 확실할 것이다. 화일로는 세상 건공교의 악랄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전 안에서 서방사왕이라는 인물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삼공주의 눈은 과연 예리하구려. 본저의 일거일동을 모두 살피고 있었다니 정말 탐복을 금치 못하겠소. 사왕께선 과찬을 하시는군요. 아니요, 과찬이 아니요. 본 공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왕께서 향주들을 살해하는 수법을 보았겠어요. 다만 사왕의 음성으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추측해낸 것뿐이에요. 오, 그렇소. 하하. 삼공주는 비단 무궁만 곡강할 뿐만 아니라 기치 또한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 헛소문이 아니었구려. 하하하. 사왕께선 자꾸 지나친 칭찬을 하지 마세요. 곧 본 공주를 문책하시게 될 거예요. 삼공주의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삼공주의 한숨소리가 길게 새어나오고 음성에 풀이 죽었다. 사왕께서 불원천리 이곳까지 오신 목적은 세장자 남궁봉을 제거하는 일을 도와주시기 위함인데 그러나 본 공주는 아직 그의 행방조차 알아내지 못했어요. 서방사왕에 의아해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 삼공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 남궁봉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오. 면목이 없군요. 그자는 마치 꼬리를 감춘 신용처럼
좀처럼 행적을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벌써 한 달째 수하들을 풀어 그자의 행방을 조사했으나 아직 확실한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흠,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자의 행방만 탐문할 수는 없지 않소. 그래서 우선 한 가지 계책을 세웠어요. 그게 무엇이요? 그자의 제자인 풍파무쌍 화일로를 사로잡아서 그를 미끼로 그 늙은 여우를 유인한다는 것이지요. 이어 그녀가 나직하게 서방사왕에게 무엇라고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방사왕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미심쩍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방법이 통하겠소. 듣자 하니 화일로 그 녀석은 제 사부를 닮아 약기가 여우보다도 더하고 관계가 무궁무진하다는데, 물론 그놈을 사로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행히 그놈은 여색을 즐겨하고 행동이 경솔하니 난궁봉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종루 위에서 삼공주의 말을 듣고 있던 화일로는 속으로 쓴웃음을 머금었다.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군. 대체 내가 처신을 어떻게 했다고. 보는 놈마다 나를 여색에 눈이 멀었다고 하지. 다시 사방사왕의 음성이 들려왔다. 헌데 언제쯤이면 그놈을 잡을 수 있겠소.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하영주에게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니 사왕께선 며칠간만 이곳에 계셔야겠어요. 알겠소. 그럼 본자는 이곳에서 3일 동안 기다리겠소. 하지만 그때도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총타로 돌아가서 교주님께 사실을 고하겠소. 삼공주는 억지로 웃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만일 일이 실패한다면 본공주가 직접 그 사실을 상세히 적어 천리신화백서로 교주님께 전하겠으니 사왕께선 굳이 총타로 거동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니요. 본자는 교주님으로부터 특별히 명을 받아 삼공주를 도와 남궁공을 제거하라는 임무가 있는데 어찌 무책임하게 물러날 수 있겠소. 그때는 공주께서도 본저와 함께 교주님을 뵈러 가겨야 하오. 그건 각오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사왕께선 곽진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삼공주께선 좋은 의견이라도 있으시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최근에 사왕께선 시위를 한 사람 잃었다던데 그를 시위에 충당시키시죠. 서방사왕은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내저었다. 본저의 시위가 되려면 무공이 곡강함은 물론 용맹하기가 따를 자가 없어야 하는데 저자가 어찌 그 조건에 합당하겠소. 어쨌든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삼공주는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나 대전 중앙을 비우고 밖으로 크게 소리쳤다. 곽진. 곽진은 밖에서 전전긍긍하여 서 있다가 재빨리 허리를 굽혔다. 예. 곽진은 듣거라. 내가 지난날 적과 내통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사실 여부야 어찌되었건 너는 본교에 무리를 일으켰다는 죄만으로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본교에 충성을 바친 것을 참작해서 특별히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내가 사왕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살아서 사왕의 시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곽진은 그 말을 듣고 대전을 향해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사왕과 공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종로의 화일로는 저절로 눈살을 찌푸렸다. 조금 전에 본 곽진의 신법으로 보아 그의 무공은 중언무림에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곡강한데 그는 상대가 자신의 생사를 마음대로 결정해도 조금의 반항도 내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건공교의 세력과 규칙이 얼마나 엄하고 서방사왕과 삼공주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때 대전 안에서 서방사왕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본저의 삼장을 받고도 살아날 수 있다면 너를 본저의 시위로 삼겠다. 곽진은 폭권을 하며 허리를 숙였다. 사왕께선 부디 손속에 인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흑흑. 내 무공이 본저의 기대대로라면 너는 살아날 수 있다. 허나 그렇지 못할 때는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할 것이다. 자, 준비해라. 본자는 손을 쓰겠다. 곽진은 대전이 빤히 보이는 사당 앞 공지에서 자세를 취하고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안색은 침중하기 그지없어 주위의 공기 또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실로 그로서는 허무하게 생을 마치느냐 아니면 사왕의 호위가 되어 다시 한번 영예를 누리느냐 하는 생사의 길목이라 할 수 있었다. 곽진은 두 손을 느릿느릿 가슴 앞으로 끌어올린 채 언제라도 손을 쓸 수 있는 태세를 취했다. 일순. 일장이다.
굉량한 음성과 함께 대전 안에서 먹물 같은 강기가 노도처럼 곽진을 향해 몰아닥쳤다. 꽈르르르. 곽진은 두 눈을 형형하게 빛낸 채 미동도 않고 서 있다가 강기가 거의자 시내 앞에 도달했을 때 가슴 부근으로 끌어올렸던 양손을 힘차게 뿌려댔다. 꽝! 폭음이 터지며 먹물 같은 강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곽진은 강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을 휘청거리다가 한 걸을 물러섰다. 엇! 대전 안에서 뜻밖인 듯한 서방사왕의 경호성이 흘러나왔다. 제법이군. 본저의 상성 경력이 실린 흑살장을 제자리에서 막아내다니. 놀랍게도 조금 전에 가공할 기세로 휘몰아쳤던 강기가 겨우 서방사왕의 산 성공력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방사왕이 전력을 다한 장력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상상이 가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장이다. 서방사왕의 호통소리와 함께 조금 전보다 두 배는 강력할 듯한 강기가 곽진을 향해 퍼부어졌다. 꽈르르르르. 지축을 울릴 듯한 굉음과 함께 밀어닥치는 강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 엄청난 기운을 담고 있었다. 곽진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곽진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악문 채 사력을 다해 쌍장을 휘둘렀다. 이야! 꽉꽝! 귀청이 떨어질 듯한 폭음이 터지며 사당하니 온통 강기의 여파로 인해 금시라도 무너질 듯 뛰흔들렸다. 곽진은 나직한 신음을 토하며 쓰러질 듯 뒤로 대여섯 걸음이나 후퇴했다. 허나 그는 간신히 몸을 버티며 똑바로 섰다. 대전 안에서 서방사왕의 굉량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좋은 벽공장이다. 곽진. 이제 마지막 공격을 받아보아라. 서방사왕은 왼손을 앞으로 쭉 내뻗었다. 헌데 기이하게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의 손에서는 어떠한 강기도 뿜어나 오지 않고 있었다. 단지 마치 아지랑이처럼 부드러운 기운만이 밤바람에 섞여 날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허나 그것을 보자 상공주는 안색이 변해 다급한 외침을 토해냈다. 사왕께선 손에 사정을 베푸세요. 허나 어느새 부드러운 기운은 곽진의 지척에 육박하고 있었다. 곽진은 상공주의 외침을 듣고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고오. 봄바람처럼 유유하기 그지없는 기운은 그의 지척에 다다르는 순간 가공할 강기로 바뀌어 그의 전신을 짓눌러 오는 것이 아닌가. 그 엄청난 중압감에 모시겨 곽진의 장삼자락은 먼지로 화해 그의 두 팔이 송두리째 드러나 버렸다. 곽진은 얼굴을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굳힌 채 두 눈을 번뜩이고 있다가 벼락 같은 삼장을 내갈겼다. 그의 삼장은 무척 특이해서 두 번째 장력이 첫 번째 장력보다 빨랐고 세 번째 장력은 두 번째 장력보다 빨랐다. 그래서 삼장이 목표물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하나의 장력으로 합쳐지게 되었다. 실로 무시무시한 격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먼지 속에서 미약한 음성이 터져나왔다. 먼지가 가라앉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곽진의 모습이 중인들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낯빛이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한 채 입가로는 가느다란 선혈을 흘려내고 있었다. 왜?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하고 한 덩어리의 핏덩이를 개워내고 말았다. 허나 피를 토해내자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는지 그는 휘청거리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크하하하하. 대전 안에서 한 차례 득이에 가득 찬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서방사왕의 천둥 같은 음성이 이어졌다. 훌륭한 연안 삼장이다. 훌륭했어. 본저의 칠성 경력이 담긴 양유장을 받고도 가벼운 내상만을 입다니. 내 무공은 본저의 기대 이상이다. 곽진은 입가에 핏줄기를 닦고는 급히 허리를 구부렸다. 사왕님의 넓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그럼 이제부터 너는 본저에. 이때 삼공주가 불쑥 뛰어나왔다. 잠깐. 삼공주 무슨 일이오? 사왕계는 미안한 일이지만 애초에 내 말을 조금 변경하겠어요. 곽진의 무공은 의외로 고가하군요. 당금 교주님의 권고미대로 만들겠어요. 하지만 왜요? 교주님께 보내는 것이 불만이신가요? 서방사왕은 매우 불쾌한 것 같았으나 감히 삼공주와 다투지를 못했다. 아, 아니 잘한 생각이요. 곽진의 무공 실력으로는 교주님,
신변의 건 권위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오. 하지만 무엇인가요? 교주께선 건곤의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무공이 곡강한 것보다 교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관심있게 보시는데. 호호. 사왕께선 그런 것까지 염려하지 마세요. 곽진에 대한 충성심은 본공주가 천천히 교육시키겠어요. 그러시겠다면 본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이곳의 일은 거의 끝난 것 같으니 어서 떠납시다. 그러죠. 곽진, 오늘부터 너는 잠시 동안 본 공주의 칠사자와 함께 다녀라. 한 달 후 너를 교주에게 청거해 주겠다. 만약 내게 행운이 있어 교주께서 마음에 드신다고만 하면 넌 본교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할 수 있다. 곽진은 얼굴 가득히 희색을 띠고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삼공주께서 소인을 청거해 주시는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됐다. 본공주는 이후 너의 충성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 소인 명심하겠습니다. 곽진, 어서 대전으로 들어와 일곱 사자와 같이 서라. 명심해야 할 것은 사자와 같이 있는 동안 본 공주를 높이 받들어야 한다. 곽진은 허리를 굽힌 채 어두운 대전 안으로 들어갔다. 곽진의 무공은 생각보다 뛰어나군. 저런 자가 건공교의 일개 분타조에 불과하다니. 화일로는 내심 침음하며 혹시 서방사왕과 삼공주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종로에서 아래로 목을 길게 내밀었다. 이때 대전 안에서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더니 대전 앞 계단 입구에 마치 철탑 같은 한 사람이 우뚝 섰다. 전신에 은광이 번쩍이는 장포를 입었고 머리카락도 은발이었다. 뒤이어 등에 바람막이 옷을 걸친 흑이 여인이 나오고 그 뒤를 따라 곽진과 일곱 복면 여인이 나란히 나왔다. 바람막이 옷을 걸친 흑이 여인은 키가 늘씬하고 밖으로 드러난 손이 배곡 같았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어느새 서쪽 숲속으로 치달렸다. 언뜻 보아 그들의 몸이 휘청한 것 같은데 벌써 담을 뛰어넘은 것을 보아 신법이 과연 전륜해 보였다. 화일로는 그들을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은 따라가지 않기로 했다. 우선은 그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살인첩에 올라있는 인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종로에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로 오른쪽 사당 담쪽에 한 황이인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몸을 움찔했다. 그는 흠칫 놀라 반사적으로 손을 번쩍 치켜들려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손을 멈추고 상대를 살펴보았다. 과연 상대는 미동도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기만 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황삼이는 이미 숨이 끊겨져 있었다. 창백해진 얼굴의 두 눈은 평소의 모습이지만 빛을 잃고 있었으며 피부가 뻣뻣하게 굳어이어 흡사나무로 만들어진 인형 같았다. 과연 36명의 황삼이는 서방사왕에게 죽음을 당했나 보구나. 호기심에서 사당 주위를 둘러보니 과연 여기저기에 석상처럼 우뚝 선 채 숨이 끊어진 황삼인들의 시체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새삼 서방사왕의 악독한 손 속에 입술을 깨물었다. 악랄한. 대체 그자의 정체가 누구이길래 이토록 사람을 함부로 죽인 단말인가. 그는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급히 가까운 곳에 있는 황삼인의 시체로 다가가서 가슴팍 부근 옷자락을 헤쳐보았다. 황삼인의 가슴에는 마치 매화꽃 모양의 붉은 반점이 나 있었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는 붉은 얼룩 같았는데 자세히 보면 5개의 크고 작은 원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화일로의 안색이 싹 변했다. 이것은 혈흔지. 그 붉은 자국은 그로 하여금 강호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한마인의 이름을 떠올리게 했다. 그렇다면 서방사왕이 바로 그자란 말인가. 화일로는 내심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가 알기론 그 인물은 벌써 50년 전에 이미 죽은 것으로 소문이 났던 것이다. 헌데 그가 황삼인의 시체를 앞에 두고 인상을 찌푸리며 생각의 골몰에 있을 때였다. 후후. 바로 등 뒤에서 음흉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오늘 정신이 없군.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하다니. 화일로는 고개를 돌려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보지 않고서도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일이 무척 난처하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씁쓸히 웃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10. 왜? 언제 나타났는지 공제에는 9개의 인형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바로 삼공주라는 바람막이 옷을 걸친 흑의 여인과 7흑의 복면 여인 그리고 곽진이었다. 화일로는 이미 그들임을 짐작했기 때문에 별로 놀라거나 당황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입맛이 썼다. 그가 멋쩍게 빙그레 웃으며 무어라고 말을 꺼내려 하는데 삼공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흥, 네, 그럴 줄 알았다. 사당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것 같아 가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내 놈이 걸려들었군. 내 놈은 누구냐? 순간 화일로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삼공주께선 어찌 그리 건망증이 심하시오. 나를 몰라 본단 말이오. 삼공주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일로를 바라보다가 되물었다. 무엇라고 했느냐? 화일로는 태연히 어깨를 쭉 폈다. 나를 몰라보느냐고 했소. 이놈, 감히 본 공주에게 희롱을 하는 것이냐? 희롱은 삼공주가 내게 하는 것 같소. 삼공주는 발을 구르며 앙칼지게 소리쳤다. 이놈, 찢어 죽이기 전에 어서 이름을 대라. 화일로는 상대의 늘씬한 몸매를 쓱 훑어보았다. 모르겠다고 하니 그럼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하겠소. 나는 교주님 휘하의 건곤이대 가운데 한 사람이요. 삼공주께선 생각나지 않으시오. 그리고는 짐짓 원망이 섞인 듯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 공주께선 정말 건망증이 심하시군요. 삼공주가 싸늘히 코웃음을 쳤다. 이놈,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어, 정말 나를 모르십니까? 모른다. 화일로는 쓴 입맛을 다시며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삼공주께서 나를 모르신다니 저로서도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려드려야겠소.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곳까지 달려온 것은 교주님의 영지를 전하려는 것이었소. 이 말에 삼공주의 안색이 약간 변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이때 곽진이 불쑥 나서며 크게 소리쳤다. 교주님의 영지를 가지고 오셨으면 어서 내놓으시오. 화일로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이 영지는 매우 기묘한 일이라 비밀을 지키기 위해 글로 쓴 게 아니라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 당신들 앞에 무얼 내놓고 말고가 없소. 그럼 어서 말하시오. 화일로는 곽진의 아래 위를 훑어보고는 눈을 무섭게 부릅떴다. 친구는 누구요? 본교에서 어떤 직책이신지. 삼공주가 대신 대답하고 나섰다. 본공주의 유일한 남자 시우이다. 어떻든 교주님의 영지는 삼공주 한 분에게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오. 삼공주는 돌연 고개를 뒤로 젖히며 간드러진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내 놈의 연기력은 무척 능란하구나. 하지만 애석하게도 내 놈은 본교의 내막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내 놈의 세 마디 말 가운데서 두 마디만 틀렸더라도 난 내게 깜빡 속았을 것이다. 화일로는 여전히 태연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삼공주의 말은 무슨 뜻이오? 닥쳐라. 이때 7흑의복면 여인들 중 2명이 화일로에게 덮쳐들었다. 그 순간 삼공주가 얼른 손짓을 보내 그녀들의 행동을 저지시켰다. 물러나 있거라. 화일로는 그들 두 복면 여인을 차갑게 쏘아보며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은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공주의 시위라면 교주님의 영지를 전하러 온 건곤 이사에게 덤벼들 수 있느냐? 이 건방진 것들 나와라. 두 복면 여인은 화일로의 기세등등한 말에 움찔하여 뒷걸음으로 삼공주의 뒤로 물러났다. 안 나오느냐? 화일로는 계속 소리치며 그 두 복면 여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순간 삼공주가 배곡같이 흰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멈추어라. 더 움직이면 손을 쓰겠다. 화일로는 빙그레 웃으며 정말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삼공주 무슨 가르침이 있으신지요? 흥. 교주님께선 천리 밖에 계시니 영지를 보내시려면 천리 신압을 이용하셔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교주님께선 우리에게 명을 전하실 때는 항상 영지를 사용하셨다. 화일로는 짐짓 탄성을 터뜨렸다. 아, 그래서 나를 못 믿으시겠다는 말씀이구려. 그렇다. 어서 내 놈의 정체를 밝혀라. 화일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매달았다. 삼공주는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시군요.
삼공주께선 지금 교주님이 어디까지 행차하셨는지 알고나 있으시오. 그리고 이번 명지는 너무나 중하고 급한 것이라 영지를 글로 내리실 시간도 준비도 없었소. 삼공주는 다시 잠깐 머뭇거리다가 손을 불쑥 내밀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이라고 믿지. 그럼 건곤이대의 건곤이사 신문을 내놓아 보아라. 화일로는 내심 난처해졌다. 제길, 건곤일사한테도 신물이 있었다니. 이 계집은 정말 여우처럼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군. 허나 화일로가 누구인가? 당대 제1의 망나니인 풍파무쌍이 아닌가? 그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되물었다. 건곤일사 신물을 보여주면 나를 믿겠단 말이오. 물론이다. 어서 내보여라. 화일로는 품속으로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는 것처럼 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삼공주 미안하지만 신물은 보여줄 수 없소. 야 이놈. 이제서야 내 놈이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좋소. 그럼 삼공주께선 내 신물을 본 후 교주님의 문책이 있으시더라도 내게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마시오. 삼공주의 미간이 약간 찌푸려졌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교주께선 무림의 불언간 큰일을 처리하시기 위해 비밀리에 건곤이대 중에서 특별 사자를 선별하셔서 교주님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신분을 누설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셨소. 덧붙여서 강제로 신분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교주님께 알리라 하셨소. 지금 삼공주께서 내게 신물을 내보이라고 핍박하는 것만으로도 교주님께 대죄를 지으시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대죄. 삼공주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나직히 뇌까렸다. 그렇소. 공주가 비록 교주님의 딸이지만 교의 규칙을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리라 믿소. 호호호. 삼공주는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표정을 싸늘하고 무섭게 바꾸었다. 이놈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늘어놓는구나. 곽진 나가서 저놈을 사로잡아라. 예. 곽진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화일로 앞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잠깐. 화일로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다급히 소리쳤다. 곽진 이놈. 더 움직이며 내놈 3대 가족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교주님의 위력이 어느 정도임을 내놈도 잘 알고 있겠지. 삼공주가 안색이 새파래져서 앙칼치게 소리쳤다. 곽진 잡아라. 어서 잡아라. 곽진이 다시 허리를 굽히며 대답하는 것과 동시에 화일로는 몸을 돌려 사당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삼공주 훗날 봅시다. 그때는 나를 원망하게 될 것이요. 이 길로 교주님께 돌아가 삼공주와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아뢰겠소. 교주님의 영지를 몰라 보더라고 말이요. 그가 문을 막 나서려는데 삼공주의 다급한 외침이 등떨미를 낚아챘다. 멈추어라. 화일로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일부러 거드름을 부리며 느릿느릿 몸을 돌렸다. 왜 그러시오? 삼공주는 생각을 바꾸셨소. 삼공주는 화일로를 무섭게 쏘아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본공주는 내게 잠시 동안 연극을 계속해 하겠다. 그러나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언제라도 내 놈이 본공주를 속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즉시 내 놈의 사지를 찢어 죽여버리겠다. 화일로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웃어제쳤다. 하하하. 삼공주가 손해를 보는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는지 두고 봅시다. 곧 결과를 알게 될 것이요. 삼공주는 곽진에게 손짓을 보냈다. 곽진 내가 그 놈을 감시해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가자. 삼공주는 말을 끝낸 후 먼저 앞장서서 사당 뒤쪽으로 해서 중림이 있는 곳으로 질풍같이 내달렸다. 그 뒤를 곽진과 화일로가 따르고 또 그 뒤를 7 흑의 복면인들이 따랐다. 헌대 앞에서 나는 듯 질주해 가던 삼공주가 돌연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 뒤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도 얼른 걸음을 멈추었고 화일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몸을 멈춰 세웠다. 주위는 잡초만 무성한 벌판으로서 찬바람이 세게 몰아쳤다. 삼공주는 우뚝 선 채 앞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을 획 돌려 화일로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시퍼렇다 못해 불그스레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무서운 살기였다. 호호호. 이놈. 본공주는 하마터면 내 놈에게 속아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어떠냐, 내 손으로 죽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겠느냐? 화일로는 내심 움찔했으나 태연하게 물었다. 삼공주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오? 삼공주는 손짓으로 화일로를 가리켰다. 너다, 대담한 놈. 내 놈의 배짱이 두둑하고 얼굴이 제법 준수한 것으로 보아 내 놈은 풍파무쌍 화일로가 아니냐? 일은 기었고 터지고야 말았다. 화일로는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쓴웃음을 머금었다. 잘생긴 것도 죄로군. 그러소, 내가 바로 화일로요. 막상 화일로가 별로 당황하지도 않고 넉살 좋게 시인을 하자 삼공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우두커니 선 채 그를 쏘아보고만 있었다. 화일로는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태연히 입을 놀렸다. 삼공주께서 본 가주와 사부님을 찾으신다길래 불언천리하고 이렇게 달려왔소. 다행히 삼공주께서 본 가주에게 관심이 많아 단번에 나를 알아보시니 정말 영광이에다. 삼공주는 멍청하게 그의 말을 듣고 서 있다가 갑자기 호들갑스럽게 웃었다. 호호호. 정말 소문대로군. 아주 괴짜야. 하지만 오늘 본 공주에게 걸린 것은 내 놈의 일생일대의 실수가 될 것이다. 하하, 공주를 만난 게 어찌 일생일대의 실수란 말이오. 일생일대의 인연이 면 몰라도. 그러면서 화일로는 그녀의 굴곡이 완연한 몸매를 쓱 훑어보는 것이 아닌가. 본가주는 지난 몇 달 동안 삼공주같이 몸매가 뛰어난 여인을 본 적이 없소. 어떻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통성명이나 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화일로의 능글맞은 말에 삼공주는 분통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곽진. 10초 이내에 저놈을 죽여라. 그렇지 못한다면 넌 건곤이대에 띠일 생각을 말아라. 예. 곽진은 허리를 굽히고는 화일로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화일로는 그를 보며 피식 웃었다. 여복의 친구 보아하니 자네는 제법 신체가 건장한 대장부인 것 같은데 저런 아녀자의 치마폭에 휩싸여 있어서야 쓰겠나. 본 가주의 아래로 온다면 내 자네를 하인들의 우두머리로 임명하겠네. 그 자리는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정말 귀하디 귀한 자리일세. 곽진은 이런 방구 대꾸도 없이 살기 어린 눈으로 화일로를 노려보다가 벼랑간 벼락같이 양손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팍팍팍. 무수한 장형이 구름처럼 일어나며 화일로의 전신을 뒤덮어갔다. 화일로는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장형 속으로 한 걸음 뛰어들며 오른손을 앞으로 쭉 내뻗었다. 쾌. 그의 손은 마치 한 가닥 뇌전처럼 장형을 뚫고 곽진의 이마를 향해 다가갔다. 아! 곽진은 설마 상대의 공격이 이토록 빠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지라. 다급한 경호성을 지르며 황급히 머리를 옆으로 비틀며 발길질을 해댔다. 하하! 원앙태로군. 화일로는 가볍게 웃으며 슬쩍 옆으로 한 걸음 움직였다. 곽진의 발이 헛되어 허공을 가르고 그 대신 그의 앞가슴이 환하게 화일로의 장세에 노출되었다. 화일로는 재빨리 앞으로 다가서며 오른손으로 곽진의 가슴팍을 가격했다. 꽝! 곽진은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뒤로 대여섯 걸음이나 물러섰다. 허나 화일로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뒷짐을 지며 여유있게 미소를 흘렸다. 하하! 아무래도 자네를 하인의 우두머리로 삼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군. 자네 무공은 본 가주의 기대에 훨씬 뒤떨어지네. 곽진은 화일로의 손에 정통으로 가격당했는데도 별다른 내상을 입지 않자 의아해하고 있다가 이 말을 듣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다시 화일로를 향해 덤벼들었다. 바로 그때 삼공주가 손을 내밀어 그를 제지했다. 물러서라, 너는 저자의 적수가 아니다. 곽진은 내심 불만이 가득했으나 감히 그녀의 분부를 거역할 수 없어 뒤로 물러났다. 삼공주는 날카로운 눈으로 화일로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과연 듣던 대로 몇 가닥 무공의 재주가 있구나. 허나봉 공주의 칠사자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어 그녀의 좌수가 슬쩍 쳐들리는 순간 스스스 석상처럼 미동도 않고 서 있던 7명의 흑의 복면 여인들이 유령처럼 움직 여 화일로를 에워쌌다. 화일로는 그녀들이 서 있는 방위를 쓱 훑어보다가 눈에 이채를 띄었다. 칠절세 혼지는 다 좋은데 단지 여인들이 펼치기에는 너무 거침게 흠이지. 그의 넋두리 같은 음성을 듣자 삼공주는 깜짝 놀라 경악성을 터뜨렸다. 내 놈이 어찌 칠절세 혼진을 안단 말이냐. 그게 무어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시오. 그리고 공주는 여자인데 말끝마다 남자에게 반말을 해서야 되겠소 이 계집애야. 뭐, 뭐라고. 삼공주는 화일로가 욕을 하자 한동안 망연자실 그를 쳐다보고 있다가 이 내 불같이 노에 소리쳤다. 감히 본 공주를 계집애라고. 내 놈을 반드시 육실을 내버리겠다. 쳐라. 그녀의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화일로를 에워싸고 있던 7흑의 복면 여들의 신형이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휘휘휘. 그녀들의 움직이는 속도는 점차 빨라져 나중에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7줄기의 흑선만이 화일로 주위를 휘감고 있을 뿐이었다. 허나 중앙에 우뚝 서 있는 화일로는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머금은 채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어찌 보면 유람을 나온 문사처럼 유유자적하기 짝이 없는 모습 같기도 했고 달리 보면 생을 포기한 사람 같기도 했다. 허나 어찌된 일인지 흑의 복면녀들은 좀처럼 공격을 하지 않고 그의 주위를 돌고만 있었다. 당신들은 어지럽지도 않소. 언제까지 빙빙 돌고만 있을 참이오. 화일로가 불쑥 입을 여는 순간 파파파파. 그녀들은 일제히 손을 휘두르며 그의 전신을 지쳐들었다. 그녀들의 공세는 그야말로 질풍과도 같아서 장내에는 수백 수천 개의 손글임자만이 가득할 뿐 그 안에 갇힌 사람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원래 칠절세 온지는 이미 오래전에 절전된 것으로 알려진 마도의 절친이었다. 그 위력은 가히 살인적이어서 아직까지 그 안에 갇혀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과연 화일로는 반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피하기만 했다. 누가 보기에도 그가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다. 헌데 한동안 장례를 주시하던 삼공주는 문득 의아함을 느끼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금쯤이면 제 아무리 내공이 강한 고수라도 진력이 빠져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텐데 왜 저놈은 별로 지친 기색도 보이지 않는 걸까? 그때 계속 피하기만 하던 화일로가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몸을 멈추었다. 그러자 7흑의 복면녀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벌떼처럼 그를 향해 덮쳐갔다. 그것을 보자 삼공주의 안색이 대변했다. 조심해라. 허나 그 순간 하하하하 절진 속에서 화일로의 낭낭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며 엄청난 굉음이 장내를 뒤흔들었다. 콱콱쾅 그와 함께 벌떼처럼 덤벼들었던 복면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튕겨져 날아갔다. 아, 아, 삼공주와 곽진은 눈을 부릅떴다. 저, 저럴 수가. 놀랍게도 화일로는 선자리에서 단번에 무려 72장을 갈겨냈던 것이다. 그 72장은 하나같이 강냉하고 완벽한 방위를 점하고 있어 마치 그의 주위에 하나의 강기막을 형성한 것과 같아서 그를 향해 덤벼들던 복면녀들은 그 장력의 간기를 견디지 못하고 모두 격퇴당하고 만 것이다. 72복낭수 삼공주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직한 신음성이 흘러나왔다. 화일로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 공주의 안목은 과연 대단하구려.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이곳에 머물면서 밤이 새도록 공주와 정담을 나누고 싶으나 할 일이 있어. 나는 이만 가봐야겠소. 다음에 또 봅시다. 이어 그는 삼공주가 가로막을 사이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신법은 비호처럼 빨라 삼공주가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삼공주는 설마 그가 도망칠 줄은 몰랐는지라 멍청해져 있다가 그제서야 날카롭게 소리쳤다. 잡아라.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바닥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던 7흑의 복면녀들과
곽진은 황급히 화일로의 뒤를 쫓았으나 어둠은 잠깐 사이에 화일로를 집어삼킨 후였다. 삼공주는 밤바람이 차가운 줄도 모르고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끝. 10일. 화일로가 다시 낙양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멀리서 먼동이 떠오르고 있었다. 화일로는 우선 가까운 객점으로 가서 세수를 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성의 동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성의 동쪽에는 한 채의 거의 허물어져가는 낡은 절이 있었다. 절 앞의 빈터에는 각양각색의 노점들이 즐비해 있었다. 화일로는 그 중에 한 상점에서 볶은 땅콩을 한 봉지 샀다. 그는 땅콩을 먹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 그는 하나의 돌기둥 뒤로 돌아가 한 알의 땅콩을 집어 손가락으로 튕겨냈다. 탁! 그러자 그 땅콩은 계단 앞에 앉아있는 어린 거지 머리에 적중했다. 제길, 이게 뭐야? 어린 거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몇 마디 욕설을 퍼붓더니 다시 이를 잡기 시작했다. 화일로는 약간 몸을 드러낸 채 다시 한 알의 땅콩을 튕겨냈다. 이번에도 땅콩은 애누리 없이 거지의 머리에 적중했다. 이번에 어린 거지는 정말 화가 났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고개를 돌리고 욕설을 했다. 어떤 놈이. 이때였다. 헉. 또 한 알의 땅콩이 거지의 입안으로 날아들어가 그의 말을 중단시켜버렸다. 그와 동시에 화일로는 돌기둥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땅콩을 까먹으며 절문 쪽으로 걸어갔다. 어린 거지는 부하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입안에 땅콩을 패하고 내뱉은 후 죽장을 집어들고 뒤쫓아 오며 고함을 질렀다. 이봐, 사람을 때리곤 도망을 치느냐. 화일로는 못 들은 척 계속 걸음을 옮겨 대전 앞에까지 가서야 멈춰서서 몸을 돌렸다. 뒤쫓아온 거지는 화가 잔뜩 치민 얼굴로 화일로의 앞을 가로막았다. 넌 내가 거지라고 맘대로 골리느냐. 화일로는 그의 약을 살살 올려주었다. 너 같은 어린 거지를 좀 골려주었기로서니 뭘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희들 계집애같이 생긴 공자들은 조상의 더러운 은자로 배를 채우고 할 일이 없어 남을 꼴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내가 오늘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어린 거지는 고함과 동시에 죽장을 휘둘렀다. 허나 눈앞의 공자는 벌써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다. 이때 뒤에서 얘의 그 공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얘야, 나는 여기 있다. 어린 거지는 일이 심상치 않았음을 느꼈는지 급히 몸을 돌리며 소리쳤다. 겁이 나지 않으면 여기서 기다려라. 하며 소리치고는 대전 아래로 뛰어내린 후 나는 듯이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화일로는 입가에 미미한 미소를 떠올리며 내심 혼자 중얼거렸다. 만일 얌전하게 내 놈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면 내 놈은 절대 이렇듯 급하게 달려가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녀석 제법 총기가 있어 보이는데. 얼마 후 어린 거지는 한 명의 중년 거지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 어린 거지는 화일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자식입니다. 중년 거지는 화일로의 아래 위를 훑어본 뒤 물었다. 귀하의 조남은 어떻게 되시오? 나의 조카가 귀하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를 땅콩으로 수차례나 희롱을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소. 화일로는 암암리에 중년 거지를 훔쳐보았다. 중년 거지의 옷자락에 매듭이 3개 있는 것을 본 화일로는 그의 신분이 개방 X에서 결코 낮지 않음을 눈치챘다. 화일로는 얼른 10개의 손가락을 서로 깍지 끼며 손가락 끝을 뒤로 하여 우산 모양을 한 후 웃으며 말했다. 본인은 화일로라 하며 조금 전의 장난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니 귀하의 조카에게 사과드리겠소. 화일로가 취한 손자세는 개방의 인물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신호였다. 중년거지는 화일로가 이런 손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남이 아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듣고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여 답례를 하며 얼른 입을 열었다. 알고 보니 화가 주이셨군요. 소인이 몰라뵈어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어 중년거지는 다시 물었다. 가주께서 이번 낙양에 오신 후 패방의 협조를 구할 일이라도 있으신지. 화일로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원래 귀하를 오시게 한 것은 그 점 때문이오. 기난 일로 귀 방의 악장로를 만났으면 하는데 연락 좀 해주시겠소. 중년거지는 내심 깜짝 놀랐다.
악장노랑 개방의 최고 고수이며 강호무림에서 세장자 남궁봉과 함께 이대로 불리우는 걸신 악구천을 말한다. 악구천은 개방사상 X 드물게 보는 무학의 기재일 뿐 아니라 협의심이 강하고 괴행을 일삼아 개방제자들의 절대적인 성원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분 어른께선 5일 전만 해도 이곳에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한중군타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을 파견해도 늦진 않을 겁니다. 가족께선 이곳에 며칠이나 머무르실 생각이신지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소. 그럼 악장로님을 찾은 후 가주와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합니까? 고생스럽지만 그 분더러 이 절에 며칠간만 머무르시라고 하면 내가 찾아오겠소. 중년거지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가주의 분부를 받들어 소인은 분타로 돌아가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 화일로는 어린 거지가 중년거지를 따라가려고 하자 얼른 손짓을 했다. 너는 잠시 남아있거라. 내게 할 말이 있으니까. 어린 거지는 그의 자자한 악명. 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터라. 그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울상이 되었다. 중년 거지는 뒤를 돌아보며 어린 거지를 타일렀다. 넌 남아서 가준님과 얘기를 나누거라. 그리고는 걸음을 옮겨 총총히 사라져갔다.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화일로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죽장을 이리 내놓아라. 어린 거지는 급히 죽장을 내밀었다. 화일로는 죽장을 받으면서 빙긋이 웃었다. 조금 전 본 가주가 서너 번 내게 땅콩을 던졌다고 너는 이 죽장으로 나를 때렸느냐. 어린 거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내가 휘두른 것은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적중하지 않은 것은 내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니 그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어쨌든 넌 죽장을 휘두른 것만은 사실이지. 어린 거지는 귀여운 얼굴을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비긴 것으로 간주하지요. 그럼 처음 내가 욕을 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가주께서 저를 땅콩으로 때리지 않았다면 욕도 하지 않았을 테니 피장파장이지요. 화일로는 돌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넌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럼 가주께서도 저를 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본 가주는 사람을 때리기는 해도 욕은 하지 않는다. 어린 거지는 안색이 파랗게 질리며 말을 더듬거렸다. 가주께서 저를 때리시면 전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화일로는 웃음을 참으로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맞는 대신에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느냐. 어린 거지는 그제서야 안색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화일로는 마당으로 내려가 죽장으로 땅바닥에 큰 네모를 그린 후 그 안에 다시 12개의 작은 네모를 그렸다. 그 12개의 네모 안에 다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어떤 것에는 동그라미 또 어떤 것에는 곱하기 표를 그린 후 대전 앞에 어린 거지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어린 거지가 다가오자 화일로는 작은 네모를 가리키며 말을 꺼냈다. 먼저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돌아오너라. 건너갈 때는 동그라미가 그려진 네모를 밟고 가고 올 때는 곱하기 표가 있는 네모만 밟되 만약 틀리는 날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800번만 반복해라. 알겠느냐? 어린 거지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800번은 너무 많습니다. 화일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잘했다. 그럼 1000번으로 고쳐주마. 이건 왜 그 숫자를 다시 개정하고 싶으냐? 어린 거지는 고개를 완강히 저었다. 아, 아닙니다. 1000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는 화일로가 시키는 대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더니 어린 거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느꼈는지 걸음걸이에다 재주까지 부렸다. 화일로가 천천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 빨리 행동하더니 마지막에는 마치 잠자리가 물 위에 사뿐히 앉았다. 다시 나르는 것 같았다. 화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관전하고 있었다. 어린 거지는 한 차례 뛰고 나더니 득이 만면하여 큰 소리로 물었다. 몇 번 뛰었습니까? 268번이다. 하지만 걸음이 틀렸으니 다시 시작해라. 어린 거지는 맥이 빠져 걸음을 멈추었다. 다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화일로는 죽장을 집어들며 말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매를 맞겠느냐?
어린 거지는 즐겁을 하며 급히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3번이나 돌며